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업체가 어떻게 소멸되는지 살펴보았죠.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체가 소멸을 해요. 네, 그 사업체의 소멸 과정을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런 구조는 고대나 현대나 뭐 큰 차이가 없겠죠. 사업체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소득을 얻고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빌리는 행위를 하죠. 빌리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업체를 정리할 때 보니까 빚밖에 남지 않더라. 그 과정은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빚이란 게 과거에는 현 시대에는 이제 화폐로 나타나죠. 근데 이런 사업체의 소멸 과정이 고대라고 달랐겠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가 다 같다는 거예요. 소멸되는 과정에서 빚이 생기는데, 고대에는 대부분 가족 단위의 사업체였죠. 주로 이제 농업이었는데, 농토를 가지고 소득을 얻은 거죠. 농업 사업체를 보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기고, 자급자족 사회라 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소득을 얻지 못하면 소득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거죠. 소득을 얻어야지 소비가 가능하니까. 뭘 하겠어요? 빌린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와 같이 화폐는 아니겠죠. 뭐 곡물을 이렇게 빌리든가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계속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남는 건 빚밖에 없고. 현 시대에는 사업체가 가족 단위 넘어서니까 근로자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고대는 어떤가요? 근로자라는 직업도 없고. 그래요. 신분제도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체 소멸 과정에서도 봐야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알면. 그런 것이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실제로 연속 적자가 진행되는 와중에 차입금이 증가하며 파산하는 사례는 흔하며 앞에서 제시한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다. 앞에서 이제 연속 적자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판별되는지 확인했죠. 판별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빚밖에 안 남을 수 있더라. 재산이 단순히 제로가 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 현실에서도 그러한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례는 많겠죠. 두 가지 사례만 들었죠. 파산 사례, 한진해운과 옹진에너지. 한진해운은 어떤가요? 한국에서 지금 파산해서 없어졌지만 좋은 기업이었죠. 좋은 사업체였어요. 그런데 파산해버렸죠. 매출액은 어떤가요? 단위가 억 단위죠. 매출액 뭐 1조 가까이 됐죠. 좀 8천억 줄고 청산 진행됐죠. 이상하죠. 매출이 그렇게 줄지도 않았는데 왜 망했을까? 매출액이 준다 해서 망한다지 않았죠.
앞의 사례에서 뭐 때문에 망한댔나요? 지속적인 손해라 했죠. 단기순이익 손해라 볼 수 있는 거죠. 3천억, 1천억, 4천억 손해 났는데 그냥 파산해 버렸다는 거예요. 총 금융부채가 6조 5천억, 뭐 7조 이렇게 늘어났죠. 한 몇 년간 적자 나버리니까 파산해 버린 거예요. 한진해운도 한때 탄탄하고 한국에서는 제법 잘 나가는 사업체인데 그냥 파산된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부족 규모 뭐 한 억 달이니까 1조 5천억, 5조 2천억까지 부족했죠. 이 5조 2천억 부족이 뭔가요? 다 정리해도 빚이 5조 2천억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고. 비교적 이 경우는 현실보다 더 약하죠. 현실은 더 심각하게 진행되죠. 웅진에너지 한 몇 년간 적자라니까 그냥 파산해버렸죠. 여기는 이제 어떤가요? 손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매출도 감소했죠. 차입금이 계속 증가하죠. 부족 규모가 몇 년간 지속되다가 이제 파산해버리죠. 그래요. 파산 원리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 거고, 현실에서는 더 심각하게 진행되더라. 그래요. 그 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더 심각하게 진행되면 심각하게 진행됐지,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한진해운은 2014년부터 해운업 불안과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였다. 매출액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손해났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정비 부담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진해운은 전성기 시절 세계 7위 해운사로 성장하기 위해 대형 컨테이너 선을 대거 확보했다. 한진해운이 건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익이 너무 잘 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나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선을 대거 확보했다죠. 어떻게 확보했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자산 구매가 아닌 장기 정기 용선 계약을 통해 임박한 임대한 선박이었다. 수익이 잘 나니까 그래요. 컨테이너선을 대량으로 임대했다는 거예요. 비싸게 임대했겠죠. 장기 계약을 했겠죠. 좀 빌려달라. 내가 매년 빌려주면 어느 정도 지불하겠다. 그래서 그 스스로 고금리 은행 돈을 빌리는 거 치면 고금리 계약을 한 거죠. 이 계약은 선박을 사용하든 말든 매월 용선료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로 운임이 상승할 땐 수익이 확대되지만 운임이 하락하면 손실이 증폭되는 구조였다. 아주 비싸게 계약했다는 거예요. 해약할 수도 없고, 해약하면 막대한 또 해약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2016년 회생 절차에 들어선 한진해운은 총 60척 중 55척을 반선하려 시도하였다. 계약 취소하려 했다는 거예요.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회생 절차에 우선 들어갔다죠. 그러나 정기 용선 계약상 일방적 해지가 어렵고 선주와 협의 없이는 반환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법정 관리인은 일부 계약에 대해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임을 근거로 해지를 결정하였고, 일부 선주는 선박 회수를 선택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이 일어나겠죠.
아, 그래요. 비싸게 임대해 놓으니까 임대료를 비싸게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매출액은 아주 뭐 크게 감소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도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서 파산했어요. 욕심이죠. 계속 이제 잘 나갈 거라 생각하고, 그래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거죠. 빚으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거죠. 재산 규모를 키워서, 그 자본 규모를 키운 거죠. 재산 뭐 마찬가지긴 한데 그 재산이 자본이 되니까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을 최대한 늘린 거죠. 아주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조정을 할 수도 없고. 당기순 손실은 2014년 3,131억 원, 2016년에는 4,702억 원에 이르렀고 총 금융부채는 약 7조 원까지 증가하였다. 차입금 플러스 사채겠죠. 사채는 뭔가요? 뭐 모든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겠죠. 그게 곤란하면 뭘 하겠어요. 금융기관에서 안 빌리겠죠. 금융기관에서 못 빌리면 일반인들 듣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돈 빌릴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빌리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혹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고금리를 요구하면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 생각하면 사업체는 어떻게 할까요? 회사채를 팔 수 있잖아요. 뭐 좀 직거래죠. 금융기관은 이제 어떻게 중개를 거친다 볼 수 있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사업체의 자기재산은 약 5조 원 이상 부족한 상태였으며 법원은 회생 불가로 판단하여 2017년 파산을 선고하였다. 계속 손해나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5조 원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청산 절차가 8년간 진행된 후에도 총 환가액은 4,770억 원에 불과하였고 재단 채권조차 변제할 수 없어 일반 채권자는 단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다. 그래요. 결국 채권자들이 총 손실액은 약 3조 5천억 원, 은행 익스포저는 약 1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기업의 파산은 금융권 전체의 손실을 확대하는 구조였다. 은행도 한 1조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렇나요? 사업체는 손해가 난 상태에서 운영되면 재산이 그대로 있지 않죠.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파산 원리를.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다 손해보는 거죠. 다 확인이 되죠. 현실에서 원리를 설명했는데 맞잖아요. 다 확인까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진해운은 어떤 기업이었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진해운은 1977년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수송보국정신으로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전용선사였다. 한국의 전용선사였다. 그 말인 거예요. 1988년 대한상선을 인수하며 한국 원형 해운업의 뿌리를 개성했고 1992년에는 국적 선사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아주 뛰어난 한국 최고의 해운 업체였다는 거예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항만에 전용 터미널을 확보하며 세계 7위 해운사로 성장하였다. 그거 대단하죠. 그런 사업체도 영업 적자와 차입금에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몇 년 못 버틴다는 거예요. 한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와 같이 파산한 한진해운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체였다. 실제로 파산하기 직전까지도 매출액이 작은 것은 아니었다.
결국 번영기 때 더 큰 소득을 얻고자 비싸게 장기간 임대한 선박으로 일해 파산했으니 지나친 탐욕은 멸망에 이르게 함을 알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해두면 좋다. 양극도달 즉금시세, 음극도달 즉양시세. 무슨 말인가요? 양이 극에 이르면 음이 생긴다. 음이 극에 도달하면 양이 생긴다. 항상 잘 나갈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또 항상 힘들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 뜻인 거죠. 좋은 시절도 있고 나쁜 시절도 있고, 좋은 시절만 계속 지속될 수는 없고 나쁜 시절만 계속 지속될 수가 없다. 그런 건데, 각주가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하고 힘들 때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간다 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웅진 에너지는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인곡과 웨이퍼를 생산하는 사업체였다. 2019년부터 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으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였고 마찬가지다. 연속 적자를 냈죠. 수년간 파산한다는 거예요. 못 버틴다는 거예요. 연속 적자 내면. 2022년까지 누적 당기 손실은 수백억 원, 총 금융부채는 1,600억 원 이상이었다. 사업체는 대전 유성구 공장을 환가하여 회생을 시도했지만 공장 감정가 1,395억 원이 경매에서 478억 원에 낙찰되며 자산 가치가 급락하였다. 이 공정 감정가가 1,395억 원인데 478억 원이 낙찰된다. 왜 그럴까요? 뭐 이거 구성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뭐 토지도 있고 뭐 건물가도 있고 이런데 형편없게 낙찰되더라. 실제 팔릴 때는. 잘 나갈 때 팔면 어떨까요? 1,395억 원이 3천억에 팔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이 사업체라는 거는 이 사업체로 판단이 되면 그것이 어떤 그 가격을 평가하는 공정 감정가라는 건 뭘까요? 요소들을 분석하겠죠. 이건 얼마쯤 하겠다, 저건 얼마쯤 하겠다. 그런 식으로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이자율분의 소득이라고. 소득이 적게 발생하네? 이 정도 가격을 못 줘. 여기서 할 거는 사업밖에 없는데 뭐 소득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랑 그렇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소득의 바탕 같아서 거래될 때. 물론 그곳에서 다른 사업자를 해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또 이제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마땅히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소득 기반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이런 걸 증명이 되는 거죠. 이제 감정하는 사람이 그런 이치까지 잘 모르는 거죠. 청산 자산 가치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였고 법원은 회생 불가 파산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다. 그렇겠죠. 2025년 파산 절차 폐지 결정 당시에도 자산을 모두 팔아도 재단 채권과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사업체의 자기자산 부족 규모는 약 1,122억 원이었다. 다 정리해도 1,122억 원이 부족하더라. 빚더미 쌓이더라. 그 결과 모든 채권자가 무배당 처리되었고 사업체는 사실상 채무 불이행 상태로 파산 절차 종료를 맞이하였다. 그렇죠.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 기업 선파워의 협작으로 설립된 태양광 부품 전문업체였다.
인국과 웨이퍼를 생산하며 국내 유일의 태양광 소재 기업으로 주목받았고 한때 연매출 3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성장하였다. 처음부터 뭐 어려운 기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회사였다는 거죠.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와 기술 경쟁력 약화로 매출이 급감하였고 2019년에는 845억 원의 매출에 523억 원의 단기 손실을 기록하였다. 생산비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그만두어야 한다. 그랬으면 파산을 면했을 것이다. 그래요. 현 시대 한국에서는 예전에도 항상 얘기를 했지만 그 생산성 강화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 걸 잘 모르죠. 좀 우파 회사들은 아는데 좌파 회사들은 또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쉽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전에 설명했지만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개인 임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임금도 천차만별이잖아요. 나라마다 뭐 월 4, 500 버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월 한 4, 50 버는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들 한 3, 40 버는 나라도 있고 예전에 다 살펴봤죠. 나라가 발전하다 보면 인건비가 높아지잖아요. 다른 건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걸 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게 해야 되거나 또 뭔가요? 남들이 따라 생산할 수 없는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거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임금비 싼 곳 그런 데서 쉽게 생산하겠죠.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좌파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 그런 것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하겠죠. 이 쉽게 생산할 수 있네. 우리가 한번 생산해 보자. 그러면 어디가 유리할까요? 인건비가 싼 것이 유리하죠. 뭐 다른 조건이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면. 다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조건이 크게 벌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는 불리하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유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뭔가요? 다른 곳에서 생산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파산하겠죠.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니까 됐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학여 역수주의 배움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배움. 이거 세상 살아가는 걸 배움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세상 살이를.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겠죠. 부진즉퇴다.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한다. 딱 그거죠. 청나라 말기 정치가 자종당이 남긴 말이다. 매사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게 된다는 말이다. 중간에 머물며 유지되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다. 그거 똑같잖아요. 아, 나아가지 않아요. 아, 이 정도 수익이라면 됐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는. 다른 곳에서 더 해버리니까 어떤 거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껴버리지 못하고 나가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멸망하더라, 파산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통상 사업체에 적자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게 된다. 그렇죠. 금융기관이 없더라도 빌리게 되겠죠. 고대에도 다 빌리다가 사업체 망하면 뭐 노비되고 노예되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사채를 발행하게 된다. 사채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 방식이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남한테 빌리는 거죠. 일반 관점에서 보면 이때는 결국 책임 소재에 휘말리게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사업체의 재산의 감소는 사업체의 파매 원리를 통해 이미 살펴보았다. 계속 감소하죠. 통상 차입이나 사채를 통해 해상을 최대한 미루게 되면 파산할 때 사업체 재산은 청산이 필요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다 팔아봤자 비밖에 안 남는다 이 말이죠. 이때는 결국 책임 소재에 휘말리게 된다. 전문성을 갖추는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은 진실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면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있어요. 돈을 빌려요. 전문기관이죠.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하게 되죠. 네가 돈 벌려고 위험한 거 알면서 빌려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이 위험을 알고도 되어 있다면 그 책임은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쌍방간에 책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인들에게 사채를 팔았을 때는 사업체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일반인들 상대로 막 어떻게든 사업체를 유지하려고 막 했어요. 근데 사업체가 망했어요. 근데 빚밖에 안 남아요. 못 갚게 됐어요. 그 책임이 쉽지 않,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한테 빚을 냈으니까 그 책임 소재가 책임을 쉽게 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깜빵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따라서 사채를 팔더라도 사업체의 재산을 고려하여 청산 가치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발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한순간에 존경받는 기업가에서 비루한 사기꾼으로 전락하기 일쑤이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또 돈 떼이면 재산 뭐 한 몇천만 원, 한 1억, 1억, 2억 이렇게 떼이면 이제 일반인들 가만 안 있죠. 경우에 따라 체포되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래요. 그냥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업체를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리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도 있는데, 잘 될 때는 종욕받지만 파산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사기꾼으로 전락하여 깜빵에 가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나면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느 시점에는 파산되게 해야 되겠죠. 무조건 유지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체 사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기한 바가 있죠. 사회에 자기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체를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냐는 거예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했으면 한국에 기여를 했어요. 근데 파산할 때는 이제 사기꾼 돼버리잖아요. 빚밖에 안 남아있으면. 기여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한 거예요. 빚이 났고 파산할 경우는 흔한 일이겠죠. 영원하면 좋겠지만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체라는 것도 계속 잘해야 되는데 그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기한바도 있고 또 사업체를 또 육성해야 되는 게 국가에서 중요한 일이고 또 사업체 사장을 또 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사업체 사장은 또 어떻게든 사업체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남는 게 빚밖에 없는 사태. 어떤 법적으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파산할 걸 파산한다는 거예요. 적정한 선에서 파산되게 해야 된다. 빚밖에 안 남기 직전에 직접 0이 되기 직전에는 파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해자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 법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상한 이번에 또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또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법안들이 그동안 막아왔잖아요. 막아왔는데 또 다 통과됐잖아요. 어둡긴 하지만 그런 법을 만들으라고 국회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법 만드는 거는 해악만 끼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거보다 더 좋은 법들을 만들겠죠. 혼자서 해도.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 연구를 해서, 사회에, 사업체도 육성하고 또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의미가 있지. 그게 뭐, 한국에 사는 그런 포퓰리즘 법안, 뭐 필요해요. 없어지는 게 낫지. 혼자서 해도, 이걸 쓰니까 혼자서 해도 얼마든지 좋은 법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